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회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번 연도 회계사 1차 기출문제는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평이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세무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세무사 1차 준비하시는 분들 또 도움 되시라고 해설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보시고 해설도 보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회계사 1차 시험 치신 분들 또 리뷰 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해설을 찍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해설은요, 계산 문제만 풀 거예요. 계산 문제만. 말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해설 보면요, 다 이해가 가실 거고요. 뭐 그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계산 문제는 혼자 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이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세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소득세 문제는요, 어디서 계산 문제가 나오냐면 8번 문제. 8번 문제에 계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8번부터 좀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요. 주 A 중소기업이고요. 여기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인 거주자 갑의 2021년도 기속 근로소득 내역이 남아있죠. 비과세 합계액과 총급여액으로 오른 것은, 보기를 보시면 비과세 합계액 총급여액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눠서 하나하나씩 집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급여가 나오네요.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에 시간 외에 근무 수당이 있는데 걔는 어차피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영업사원이라고 했으니까 전에 과세가 되는 걸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급여부터. 급여는 이제 총 급여액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공받고 별도로 받은 식대가 나오죠. 120만원, 월 10만원씩 수령했다고 되어 있는데 식사를 제공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없죠. 자, 120만원 총 급여액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얼마까지 비과세죠? 금액 기억하셔야 되겠죠?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쪽에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초과하는 500만원을 총 급여액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요거 주택자금 대여 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주택자금 대여 이익은 일단 두 가지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게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라고 해서 이번 연도에 과거에는 이제 근로소득이 아니다가 이제 비과세로 좀 넘어왔어요. 어차피 뭐 논리는 똑같은데 어찌됐든 비과세가 되는 건데, 어떤 요건이죠? 두 가지 요건이라고 하면 일단 중소기업일 것,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직원이어야 돼요. 직원.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이라고 서문에 나와 있고요. 또 영업사원이라고 했으니까 직원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죠. 비과세가 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비과세 쪽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500만원.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주 A가 갑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지급한 금액이 100만원 있어요. 요거는 1인당 연간 얼마 한도로 하죠? 7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비과세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들어가죠. 근데 70만원 지금 초과하거든요. 100만원이니까 초과하는 30만원은 총 급여액에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6번 양가로 갑이 자기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네요. 200만원. 10개월간 월 20만원씩 수령했다. 자, 요거는 실제 여비 대신에 받았으니까요.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거고요. 20만원씩, 월 20만원씩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2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뭐 10개월간 2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받은 거 전부 다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200만원 이쪽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괜히 2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10개월간 받았다고 했으니까 10개월치 나와 있는 금액 있죠. 200만원. 그거를 비과세 쪽에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과세되는 금액은 없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생산직이 아니니까요.
뭐 생산직이면 직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이런 요건 충족하면 얼마까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죠. 근데 생산직이 아니니까요. 전액 총급여액에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집계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비과세 쪽은 집계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27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총 급여액 쪽은 집계를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850만 원 그게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는 종합소득 공제 중 인적 공제 그거를 물어봤어요. 뭐 인적 공제만 물어봤다고 하면 비교적 쉬운 문제죠.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추가 공제를 누락하시면 안 돼요. 제가 추가 공제는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북한 병장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한 명씩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것인데 본인은 북한 병장을 다 따져보셔야 돼요. 본인. 자, 북이 뭐죠? 북은 부녀자 공제 얘기하는 겁니다. 부녀자 공제. 원래는 부한 경장이라고 불러요. 부한 경장. 근데 부한 경장으로 외우면 안 외워져가지고 부한 경장을 좀 빠르게 말하다 보면 북한 병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은 부녀자 공제. 그리고 한은 뭐죠? 한부모 공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병은 경로 우대자 공제를 얘기하는 거죠. 70세 이상인 경우에 경로 우대 공제. 그 장애인 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요걸 다 따져보셔야 돼요.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액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북은 50만 원. 그리고 한부모 공제, 경로 우대자 공제는 100만 원. 장애인은요. 장애인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니까 많이 해줘야 된다. 많이 해주는 게 200만 원이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병장만 따져보시면 돼요. 부양가족하고 배우자. 배우자 부양가족은 이렇게 두 가지만 따져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경로 우대자인지 장애인인지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인지를 나이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거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비교적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꼼꼼하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걸 따져주셔야 한다. 자, 지금 리스트를 보시면 본인이 나와 있고 부친, 모친, 아들이 나와 있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거기 2번 양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우자가 나와 있어요. 배우자 41세고 소득이 없대요. 2021년 7월 1일 날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되어 있죠. 이혼했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을 했으니까 과세기간 종료일로 따질 때는 얘는 배우자가 아닌 거야. 종전에는 배우자였죠. 전 부인, 뭐 전 남편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남성이니까 본인이 남성이니까 배우자는 전 부인이 되겠네요. 전 부인. 여자겠죠? 아무래도 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이전을 했으니까 이혼을 했으니까 요 과세기간 말에는 배우자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본공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리스트는 본인, 부친, 모친, 아들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본인부터 하나씩 따져보셔야 돼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기본공제 되고요. 이제 북한 병장, 부녀자인가? 여성이 아니죠. 남성이라고 리스트에 나와 있죠. 여성이 아니니까 부녀자 공제가 안 되고요. 한부모인가? 한부모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없으니까요. 근데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자 없다고 무조건 되느냐?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 더 따져보셔야 될 게 있어요.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지 그걸 따져보셔야 돼요. 거기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를 따져보시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아들이 뭐 22살이라 가지고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면요. 그럼 아들이 있다고 해도 한부모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돼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그런 걸 충족해야 되겠죠. 근데 아들 보시면요. 나이가 10살이고요. 20살 이하죠. 나이 요건 충족했고 소득 보시면 소득이 없대요. 그럼 소득 요건도 충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케이스라 가지고 한부모 소득 공제가 되죠.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로 우대자인가 보시면요. 나이가 본인은 41세라 가지고 경로 우대자 아니고요. 장애인이라는 언급도 없죠. 그 다음에 부친이에요. 부친 같은 경우에 83세, 나이 요건 충족했고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3천만 원 있대요. 그리고 3번 양가로를 보시면 부친은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대요. 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요.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가 돼요, 안 돼요? 과세가 안 되죠.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이 0이네요. 그럼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가지고 100만 원 이하의 소득금액이 있어가지고 소득요건 충족, 기본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경로 우대자인지 봤더니 70세 이상이죠. 경로 우대자 공제가 100만 원 되고요. 장애인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모친 78세, 나이 요건 충족했고요. 소득이 없대요. 기본공제 대상자 맞고요. 경로 우대자인지 봤더니 경로 우대자 맞아요. 1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4번 양가로를 좀 보시면 모친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 장애인이다.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주거든요. 세법상으로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 공제가 또 추가적으로 더 되죠. 얼마? 200만 원. 장애인은 많이 해준다.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에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다 충족했죠? 기본공제 되고요. 경로 우대자 아니고 장애인 또 아니죠. 그럼 끝난 거예요. 자, 몇 명이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4명입니다. 한 명당 얼마? 150만 원. 기억하셔야 되겠고 플러스로 추가공제 얼마죠? 우리가 금액을 다 집계를 했죠? 다 플러스 하시면 돼요. 얼마죠? 5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1,100만 원이 인적공제 금액이죠. 요게 답이에요. 1,100만 원. 답은 동그라미 4번.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하나씩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본인이 중요해요. 본인이 지금 배우자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케이스. 그래서 한부모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 그런 걸 좀 주의를 하시고요. 부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소득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 전액이 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케이스였다라는 거 그런 걸 놓치지 않고 풀으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가 11번에 나오네요. 이걸 풀어보도록 하죠. 이것도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거주자 갑의 2021년 기속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공제 후 갑의 종합소득 금액으로 오른 것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자료가 나오네요. 총 수익금액 3억, 필요금비 3억 9천. 그럼 총 수익금액에서 일단 필요금비를 빼고요. 그죠?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번 양가로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는 대표자 갑의 인건비 3천만 원과 사업에 종사하는 갑의 딸 인건비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거 아시죠? 요거 이미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3억 9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다 빼주면 다시 플러스 해주셔야 되겠죠. 백시켜야 되는 거니까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3천만 원 플러스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 딸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에 직접 종사를 하는 가족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별도의 세무 조정은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나오죠? 얼마죠?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6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6천만 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이외의 각 소득금액이라고 해서 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 나오죠. 근로 4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이 3천만 원 나와 있어요. 전체 7천이죠. 여기서 결손금을 공제하면 돼요. 이게 사업 같은 경우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부동산 임대업 아니죠. 상가 임대업 이런 게 아니에요. 타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를 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공제할 때 순서가 있죠. 근로에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기타에서 빼요. 여기서 빼고 나머지를 기타에서 빼면 근로는 다 없어지고 기타가 1,000만 원 남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결손 공제 후 종합소득 금액은 1,000만 원. 요거는 순서 외워주셔야 돼요. 순서는 근연기 2배 이런 순서로 빼거든요. 근연기 2배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그런 순서로 빼도록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13번에 나옵니다. 13번 요거는 금융소득에 대한 문제고요.
보시면 거유자 갑의 2021년 기속 금융소득 관련 자료다. 종합소득 금액의 합산대 금융소득 금액으로 오른 것은 뭐 항상 금융소득 문제가 나오면 종합과세가 되는 거. 그걸 물어보죠. 종합과세. 지금 여기서도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물어봤고요. 그로서까지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고 1번 양가로 직장공제 탈퇴로 인해서 받은 반환금, 뭐 납입공제료 이런 게 나오죠. 요거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게 초과 반환금일 건데 초과 반환금은 문제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구할 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이렇게 좀 알려드리거든요. 앞자 따가지고 비직장법법. 이건 소득세법 상에 무조건 분리과세가 돼요. B는 비실명 금융소득. 직은 우리 지금 나온 거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장은 이게 아직까지도 경과 규정이 남아있죠. 장기 채권 이자 중에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거. 이건 2018년도에 바뀌어가지고 발행 일자를 좀 보긴 해야 돼요. 2017년 12월 말까지 발행된 게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것은 분리과세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거, 조건부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 날짜 좀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법원 보증금, 경락대금, 이자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장기채권, 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 법원 보증금, 경락대금, 이자, 법인 아닌 단체 금융소득 요거 외워주시고요. 이거 플러스로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게 있거든요. 뭐 ISA라고 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초과분은 9% 원천징수 세율 적용하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죠. 요런 게 또 있고요. 요거에다가 또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도 9% 원천징수 세율 적용하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특정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여기서 배당을 받으면 이때도 마찬가지 9% 원천징수세율 적용해요. 그리고 분리과세가 되죠. 9%짜리. 이거 말고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원천징수세율이 좀 달라요. 주의하셔야 돼요. 14%.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죠. 자, 여기서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나왔고요. 바로 밑에 또 보시면 전용 계좌를 통해서 특정 사회 기반 시설 집합투자 기구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이 나오죠. 이것도 조세특례제한법상 9% 원천징수 세율 적용하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이 나오죠.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은 이건 따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로스업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플러스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마지막에 더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따로 체크를 그냥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겠다. 출자가 얼마가 있냐면 얘도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고려를 해주시긴 해야 돼요. 출자는 따로 좀 떼놓고요. 그 다음에 국내은행 정기예금 이자 여기서부터 이자가 나오네요. 1,000만 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 됐대요. 1,500만 원. 자, 이거는 원천징수가 안 됐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죠. 이거 제가 B로 체크할게요. 제가 무조건 분리과세는 A라고 부르고 무조건 종합과세는 B라고 부르고 조건부 종합과세를 C라고 불러요. 이거 B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수업은요. 외국 법인 배당이니까 근로수업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주권 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2,000만 원 나오네요. 이거는 일반적인 현금 배당이니까 근로수업이 되죠. 이거는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4,500만 원 나오죠. 4,500만 원. 여기 나오고요. 여기다가 2,000만 원 초과하니까 근로수업 금액을 플러스 해주셔야 돼요. 자, 근로수업은요. 우리가 체크한 거 별표 들고 옵니다. 2,000만 원 들고 오고요. 그
그리고 금융소득 금액 중에서 2천만 원 초과분 들고 와야 되겠죠? 2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빼면 돼요. 그러면 기본세율 적용분이 나오죠. 2,500. 둘 중에 적은 거에 11%, 2천만 원이 더 적죠? 거기에 11% 때리면 근로수업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 금액이 나오죠. 5,220만 원. 이게 답이죠. 출자는 마지막에 더하시는 거예요. 계산 구조를 정확하게 갖고 가셔야 되겠고, 얘도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구할 때 더해 주시는 건데, 마지막에 얹는 방향으로 해서 금융소득 금액을 구해 주셔야 되겠고, 이제 14번 문제를 풀어보죠. 14번은 교육비 세액공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유자 값이 나오고 교육비 세액공제액으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 교육비는 공제 대상 교육비 먼저 구하시고요. 거기에 공제율은 15%인 거 아시죠? 그거 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도 적용하는 거가 있으면 그거 잘 적용해서 갖고 올게요. 자, 1번 양가로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본인은 대학원도 돼요. 대학원도 돼가지고 한도도 없죠? 400만 원. 전부 다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한꺼번에 집계를 할게요. 400만 원. 그리고 아들이 나오네요. 22살. 소득이 없대요.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완화를 했죠. 소득 요건은 있어요.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 요건을 충족을 했고요. 대학 등록금 1,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회사로부터 아들의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학자금 200만 원 지급받았대요. 요 학자금 같은 경우에 자녀 학자금은 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잖아요. 총 급여액에 들어오죠. 그러면 회사로부터 내가 받아가지고 지출한 걸로 봅니다. 지출한 걸로 보는 거니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됩니다. 이게 과세가 안 되면 총 급여액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소득세든 뭐 증여세든 비과세였다라고 하면 그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요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건이니까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 학자금이 나오면 다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요런 거는 비과세가 되겠지만 지금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는 언급도 없죠. 그러면 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이고 내가 회사로부터 받아서 지출한 걸로 봅니다. 지출한 걸로 보는 거니까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케이스. 요게 지금 지급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받아서 낸 거니까 거기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안 돼요. 빼면 안 되고 1,000만 원 전부 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1,000만 원 안에 200만 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데 빼지 말고 1,000만 원 그대로 쓰시고요. 요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요거는 대학교 등록금이니까 한도가 얼마죠? 연간 한도가 900만 원 한도예요. 그래서 900만 원을 들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딸이 나오죠. 딸이 16살, 뭐 나이는 안 따지고요. 소득이 없대요. 소득 요건 충족했고요. 중학교 교과서 대금 10만 원과 교복 구입비 30만 원을 지출하였다. 자, 둘 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죠. 교복 구입비는 얘가 초등학생인지 그런 건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중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 중학교 교과서 대금이 나왔으니까요. 중학교 다니고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생은 교복비 연간 얼마까지? 50만 원까지 요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넣어주죠. 초등학생은 교육비 세액공제 안 해줍니다. 초등학생은 사복을 입고 다니고 교복 안 입고 다니잖아요. 그 초딩인지 그런 거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둘 다 되는 겁니다. 그 10만 원하고 30만 원 합치면 40만 원. 40만 원은 한도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이죠. 그대로 들고 오시면 돼요. 한도 안 걸렸죠? 40만 원 그대로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모친에 대한 게 있네요. 모친 75세에 소득 없고 평생 교육기관 교육비로 50만 원 지출했다. 모친은 직계 존속이잖아요.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안 해주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고요.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여기다가 공제율 때려주시면 돼요. 공제율은 몇 프로? 15%죠. 요걸 적용하면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얼마냐면 201만 원이 나오네요. 이게 답이에요.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아들 교육비 있죠. 아들 교육비가 대학 등록금인데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 900만 원 한도 건다는 거, 그런 걸 좀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뭐 학자금 지급받은 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니까요. 그건 빼면 안 되죠.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니까 1,000만 원 전액으로 빼지 말고 전액으로 한도 만나게 해야 되죠. 근데 어차피 한도 걸려가지고 900만 원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었습니다.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요 900만 원.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5번은 갑이 양도한 주택 관련 자료다. 양도소득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번 연도 시험에 조금 어떻게 보면 개정 사항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 연도 시험에 유독 약간 이제 출제하신 분이 개정 사항을 좀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정 사항을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만 개정세법 그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연도에 유독 많아요. 유독 개정세법을 반영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고 여기 출제자의 성향에 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향에 따라서 이제 개정세법을 좀 많이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출제자가 그냥 뭐 기본적인 내용 그거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개정세법을 크게 많이 반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유독이나 개정세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개정 사항이 좀 건드려졌죠. 그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라는 건데 거기 보시면 취득하고 양도가 나오죠. 계약금, 뭐 잔금, 취득 및 양도 가액이 나오죠. 실지 거래가액 그걸로 일단 양도가, 취득가 하셔야 되겠고요. 요 주택이거든요. 그리고 4번 양가로에 보시면 각과 세대원은 양도한 주택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 자, 1세대 1주택인데 과세가 되는 케이스는 고가주택인 경우죠. 고가주택은 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 양가로의 양도가액이 10억 원이에요. 9억 초과하는 그 케이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9억 초과분만 과세가 된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날짜가 두 개가 나오죠. 계약금 수령 일자하고 잔금 일자가 나오는데 우리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원칙은 이게 지금 뭐 장기 할부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칙은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취득 시기하고 양도 시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잔금 날짜 기준으로 보유기간 그런 걸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 자, 그리고 이번 양가로의 거래 증명 서류로 확인되는 추가 지출 자료가 나오죠. 취득 시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건 취득 시에 나간 거니까요. 취득 가액에 넣으셔야 돼요. 기타 필요금비, 양도 비용에 넣으시면 안 되겠고요. 구조적으로는 취득 부대 비용이라 가지고 취득 가액에 넣는 금액이고 취득세도 취득 부대 비용이라 가지고 취득 가액에 넣는 거고요. 보유 중에 납부한 재산세는요. 요거는 뭐 취득 가액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취득할 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보유 중에 내는 거니까 취득 가액에도 포함되지 않고 뭐 양도 비용에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죠. 얘는 제끼셔야 되겠고 양도 시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거는 기타 필요금비에 넣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2016년 6월 6일부터 양도시까지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 날짜부터 양도시는 거기 1번 양가로의 양도 부분 잔금 일자 그거로 여러분들이 거주 기간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과 세대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그게 나오고 5번 양가로의 장특공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해서 연간 40% 한도죠. 이게 개정사항을 건드렸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연간 또 4% 이게 플러스 해가지고 장특공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일단 양도가는 1번 양가로에 있는 거 10억 원 넣어주시고요. 10억 원. 이제 취득가는 얘는 계산이 좀 필요하죠. 거기 나와 있는 게 5억이거든요. 5억 취득가. 여기서 취득 부대 비용이 있죠. 취득 시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0만 원 하고 그리고 취득세 500만 원까지 해서 5억 700만 원이네요. 요걸 빼가지고 요걸 빼고 이제 기타 필요금비까지 빼서 양도 차익을 구해 주셔야 돼요. 여기 양도가, 여기 취득가, 여기서 기타 필요금비까지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죠.
자, 기타 필요 경비로는 양도시 부동산 수수료 300이 있었어요. 요까지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4억 9천만 원 나오네요. 자, 여기 양도 차익이고요. 양도 소득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장특공제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니까요. 컨버전이 좀 필요합니다. 9억 원 초과분만 과세를 하죠. 그 양도 차익을 좀 컨버전 해가지고 바꿀게요. 자, 컨버전 하실 때는 이렇게 컨버전 하면 되겠죠. 여기 전체 10억 원에 대한 거니까 자, 10억 원 중에 9억 초과분 이렇게 좀 단순하게 적을게요. 9억 초과분 9억이고 10억이에요. 9억 초과분 비율을 보면 10%밖에 안 돼요. 10%. 그래서 이렇게 컨버전을 하면 10억 중에서 9억 초과분 4,900만 원이 나오죠. 이게 9억 초과분 양도 차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장특공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 이걸 빼면 되겠죠. 장특공제가 여기서는 좀 중요했고요. 이걸 이제 구하셔야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기간을 보시면 잔금일자를 보시면 돼요. 취득일자가 2014년 5월 5일이고요. 양도일자가 2021년 4월 4일이에요. 자, 그러면 몇 년 이상이죠? 7년이 안 되죠, 지금. 7년 미만이거든요. 7년 미만. 7년 미만이라 가지고 6년 이상인데 7년 미만이면요. 4, 6, 24 해가지고 24%. 보유기간이 6년 이상 24%. 1년당 4%예요. 4%씩 증가거든요. 4, 6, 24 해서 요 6년 이상이 되는 거고요. 보유기간. 그 다음에 거주기간 같은 경우에는 따져보세요. 거주기간은 2016년 6월 6일부터 거주를 했다고 나와 있었죠. 3번 양가로에. 2016년 6월 6일부터 언제까지? 양도일자, 잔금일자 보시면 돼요. 2021년 4월 4일까지. 요것도 계산해 보시면 5년 미만이죠. 5년이 채 안 돼요. 5년보다 조금 미달하거든요. 그러면 4년 이상, 5년 미만이 되는 거라 가지고 4년 이상이면 4, 4, 16 해서 16%가 되는 거죠. 4년 이상. 장특공제를 넣어주실 때는 무조건 4% 하시면 안 되겠고요. 얘는 일단 보유기간은 3년 이상 이어야 될 것. 거주기간은 몇 년 이상이면 되죠? 2년 이상이면 돼요. 2년 이상. 보유기간은 무조건 3년 이상 이어야 되고 거주기간은 2년 이상 이어야지만 요 공제율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보면 40%가 나오죠. 40% 때리시면 돼요. 장특공제는 4,900에 40% 그거 넣어주시면 되겠고 요걸 넣으면 결과적으로 60%만큼 과세가 되겠네요. 장특공제가 1,96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요까지 빼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요까지 이제 뺀 거죠. 빼기를 한 거예요. 그 양도 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2,940만 원. 요게 나오죠. 바로 계산하셔도 돼요. 이 장특공제율이 40%다라고 하면 4,900에서 바로 60% 때려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 바로 계산하셔도 되는 부분. 실전에서는 그냥 양도 가액에서 바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취득가 집계를 해가지고 5억 700 빼고 그 다음 기타 필요경비 300 빼고 차익이 나오면 거기서 바로 10억 초과분 그러니까 9억 초과분이죠. 9억 초과분 나오면요. 여기서 이제 장특공제율 1-40% 때려가지고 바로 2,940만 원. 이렇게 한 줄로 쫙 계산하세요. 한 줄로 한꺼번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좀 구조를 체계화해서 보여드린 거에 불과한 거고요. 실전에서는 뭐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런 식으로 장특공제도 40% 떼가지고 그냥 60% 바로 때려가지고 답을 도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양도 가액에서 취득가를 빼요. 취득가에는 취득시 중개수수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도 포함이 되죠. 재산세는 넣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요건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였고요. 그럼 양도 차익이 나오죠. 9억 초과분만 과세가 되니까 컨버전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새로운 양도 차익이 나오면 요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장특공제를 넣어주시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죠. 여기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1년당 4%씩 해서
6년 이상이면 6, 4, 24. 요게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이고, 그리고 거주기간에 대한 또 공제율. 그게 또 4%니까 4년 이상이면 4, 4, 16. 요렇게 해서 40%. 그거 구해주시는 거 주의를 해서 푸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 개정사항을 이번 연도에 좀 많이 건드렸습니다. 특정 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그거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그런 것까지도 좀 나왔고요. 출제가 됐고 또 얘 같은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이번 연도에 새로 생겼죠.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자, 조금 쉬고 또 법인세 들어가도록 하죠. 소득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